도장 찍어. 당장 나가.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며느리 행세야. 어머님,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5대 종손가에 네 자리는 없어. 오늘 안에 짐 싸서 당장 나가. 3년 동안 난임 시술을 받으며 몸이 망가지도록 버텼습니다. 마지막 남은 냉동배아에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착상 실패 통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위자료 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쫓겨나는 걸 보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캐리어 하나 들고 종갓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았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5년 뒤 이 여자는 벤츠를 타고 그 종갓집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에서 쫓겨난 34살 한지우예요. 저는 착한 며느리로 살아왔고 그렇게 평생 살 줄 알았죠. 하지만 늦은 나이에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하게 된 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오늘도 사연 이야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 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병원 대기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한지우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어요. 34살, 결혼 5년 차, 3년째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냉동배아 시술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더 이상 남은 배아도 없고 몸도 한계인 상태였죠. 대기실 벽면에는 갓 태어난 아기들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축복의 증거였겠지만 지우에게 그 사진들은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어요. 옆자리 임산부가 남편과 웃는 모습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한지우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지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의사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의 그 얼굴이었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착상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한지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에 부담이 많이 간 상태예요. 더 이상의 시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매달린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 결혼 전 밝게 웃던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병원을 나서자마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꺼낼 기운도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뒷좌석에 앉았어요. 앞좌석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기 등을 토닥이자 울음이 그쳤어요. 엄마가 아기 이마에 입 맞추자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내 아기를 안아보고 싶었을 뿐인데. 고개를 숙이고 손목을 바라봤어요. 주사 자국, 체열멍. 3년간 쌓인 상처들이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결과는? 이번엔 어떠대? 왜 답이 없어?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 또 지웠어요. 2시간쯤 지나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종가까지 걸어서 20분. 택시를 타면 5분이지만 걷기로 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말하지? 이번에도 실패했다고 어떻게 말하지?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볼 그 표정. 3년간 수없이 봐 온 얼굴이었어요.
종가 대문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번 실패 소식이 어떤 폭풍을 부를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로 돌계단을 천천히 올랐어요.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었지만 추운지 더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검은 구름 사이로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무너지는 날일지도 모르겠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어요. 삐걱, 오래된 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폭풍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종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 김선옥이 마루 끝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지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아래로 축 처져 있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수없이 봐온 표정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늦게 온 이유가 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사도 없이 곧바로 추궁이 시작됐어요. 지우는 젖은 옷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버스가 좀 늦어서. 버스 타령은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내려오며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굽 높은 구두가 마당 돌바닥을 딱딱 울렸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답해야 하는데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못해? 또 실패한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렵다고 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찢어지듯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분노가 얼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뭐, 또 실패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당에 있던 참새들이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5대를 이어온 종손가가 이렇게 끊기게 생겼어. 5대야, 5대. 내가 뭔지 알기는 아냐?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지우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테니까요. 시어머니, 제가 더 노력? 3년을 노력했는데 이 모양이잖아. 시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택배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택배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문 쪽을 봤습니다. 지우가 먼저 뛰어가 택배를 받았어요. 상자 위에 적힌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지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어요. 상자를 열자 빨간 양념이 가득 묻은 오징어 무침 통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아버지의 손편지가 얹혀 있었어요.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해서 만들었다. 힘내라, 우리 딸.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는 지우가 어릴 때부터 오징어 무침을 좋아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 어릴 때 아버지 옆에 앉아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시절엔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지우가 살짝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야? 시어머니가 지우의 손에서 오징어 무침통을 낚아챘어요. 뚜껑을 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이 냄새 좀 봐. 또 친정에서 이런 냄새 나는 걸 보냈어? 어머님, 그건 아버지가. 처갓집 냄새는 이 집에 들이지 말랬지.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징어 무침통을 거꾸로 뒤집어 대문 앞 돌계단에 쏟아부은 거예요. 붉은 양념이 흥건하게 퍼졌습니다. 하얀 오징어 조각들이 돌바닥 위로 흩어졌어요. 아버지가 정성껏 만든 오징어 무침이 바닥에 널브러진 채 빗물과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비명처럼 외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굽 높은 구두로 오징어 무침을 밟기 시작했어요. 으깨듯이 지지기듯이 구두굽으로 문질렀습니다. 붉은 양념이 구두에 묻고 돌바닥에 번지고 사방으로 튀었어요. 이런 천한 음식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우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젖은 돌바닥에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오징어 조각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이었으니까요. 차마 이대로 둘 수 없었어요. 손대지 마. 시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더러운 거 만지면 더 더러워지니까. 그냥 놔둬. 지우의 손등에 붉은 양념이 튀어 있었어요.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양념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이웃집 창문 사이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슬금슬금 창가에 모여 이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종손과 며느리가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오징어 무침을 밟히는 모습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모두가 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치욕으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한 건지 분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마루로 돌아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치워. 내가 불러들인 냄새니까 내가 치워.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빗물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지우의 등을 적셨어요. 바닥에 흩어진 오징어 무침이 빗물에 씻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이, 아버지의 사랑이 빗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염없이 빗물과 뒤섞여 알 수 없게.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집을 떠나야겠다. 3년 동안 참고 버텨왔지만 오늘 이 순간 무언가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자리 잡았어요. 지우는 젖은 무릎으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대문 앞 돌계단에 남은 붉은 양념 자국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오징어 무침 자국이 아니었어요. 이건 지우의 존엄이 짓밟힌 자국이었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2층 방에 올라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등을 문에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대문 앞에서 무릎 꿇었던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구두에 밟혀 으깨지는 오징어 무침,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이웃들의 시선. 그 모든 게 악몽처럼 선명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 앞에 서니 처참한 꼴이 비쳤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엉겨붙었고 블라우스는 흙과 양념 얼룩으로 지저분해져 있었어요. 무릎에는 돌바닥에 찍힌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손이 자꾸 떨려서 단추를 채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려는데 책상 위에서 푸른 빛이 깜빡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의 노트북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화면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으로 갔어요. 화면을 슬쩍 보려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메일함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위에 뜬 메일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일정 조율건. 지우는 눈을 깜빡였어요. 뭔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라니 무슨 상견례?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업무 메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중매를 부탁받았나 보다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 미리 보기에 뜬 첫 문장이 지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어머니 일정에 맞춰주세요. 저도 이쪽 정리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쪽 정리? 정리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을 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메일 내용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이 지우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민석 씨 상견례 장소는 강남 쪽이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한정식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예약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그 아래 남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머니 일정에 맞춰주세요. 저도 이쪽 정리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지우는 그 문장을 3번, 4번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이쪽 정리. 그 말의 의미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쪽이란 지금 이 집, 이 결혼, 그리고 지우 자신이었습니다. 매일 발송 시간을 봤어요. 오늘 오후 3시,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지우가 병원에서 실패 통보를 받고 비를 맞으며 울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은 이 방에 앉아 다른 여자와 상견례 일정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메일함을 스크롤했어요.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릴수록 더 많은 메일이 보였어요. 같은 사람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석 씨, 지난번에 찍은 사진 보내드려요. 제 부모님께 보여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좋아하셨습니다. 예식장은 언제쯤 볼까요? 봄이 좋을 것 같은데. 봄이 좋죠. 정리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지우는 메일을 읽다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눈앞의 화면은 너무나 선명했고 메일에 찍힌 날짜들은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몇 달 전부터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식장도 보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 일정도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좋아하셨습니다. 이 문장이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징어 무침을 밟으며 지우를 모욕하던 그 순간에도 이미 새 며느리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지우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시술대에 눕고 아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착상되기를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예식장을 보고 있었어요. 지우가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치욕을 당하던 오늘 오후 남편은 바로 이 방에서 상견례 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괜찮아? 들어가도 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결과 안 좋았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다시 시도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다정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인 것처럼. 다시 시도하자고? 방법이 있다고?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에게 지우는 이미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시도할 생각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요. 그냥 지우가 포기하기를, 지우가 먼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안 되니까. 지우야? 왜 대답이 없어? 많이 힘들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걱정스러운 톤으로 바뀌었어요. 지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나는 끝까지 믿었는데.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았고 몸이 망가지는 것도 감수했고 수없이 울고 또 울면서도 버텼는데 마지막까지 나 혼자 사랑하고 있었구나.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우야, 문 열어. 밥이라도 같이 먹자.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 목소리가 더 이상 남편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위선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배신자의 목소리였어요. 이 결혼은 끝났다. 그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결혼이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우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메일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상견례 일정 조율건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장면을 지우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 있었기에 나중에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지우의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그 며칠 동안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메일 제목이 떠올랐거든요. 상견례 일정 조율건. 그 8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얼굴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내려와라. 할 얘기가 있다. 지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1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와도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앉아라. 시어머니가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앉았어요. 테이블 위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 위에 큼지막하게 적힌 글자가 보였어요. 이혼 합의서. 지우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메일을 본 순간부터 이 결말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지우 쪽으로 밀었어요. 서로 좋게 끝내자. 괜히 질질 끌어봤자 너한테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아. 지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위자료 항목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재산 분할 항목도 있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어요. 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지우에게 돌아갈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가 불만이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5대 종손가에 무능한 며느리가 남아있는 것 자체가 수치야. 내가 뭘 해줬다고 뭘 바라는 거야? 애 하나 못 낳으면서.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우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시선을 느꼈을 텐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여보. 지우가 작게 불렀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 좀 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지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허공을 헤맸어요. 바닥을 보고, 벽을 보고, 테이블을 보고, 딱 지우만 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어요? 지우가 물었어요.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지우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뒤에 숨어서 아내가 쫓겨나는 걸 구경만 하는 사람. 비겁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 맨 마지막 장,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펜을 대고 천천히 이름을 썼어요. 한지우. 5년 전 결혼식 날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평생 함께하겠다고 맹세하면서 이 이름을 썼죠. 그 이름이 오늘은 이별 서류 위에 적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3년간의 난임 치료가 수없이 흘린 눈물이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지우는 서류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됐죠? 시어머니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방 정리해. 오늘 중으로 나가면 돼. 오늘 중으로. 5년을 살았던 집인데 정리할 시간도 하루밖에 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가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지갑, 핸드폰 충전기. 그게 전부였어요. 5년 동안 이 집에서 모은 게 캐리어 하나라니.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았죠. 짐을 싸는 동안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문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우라는 사람이 이 집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캐리어를 끌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누군가 나와서 인사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에 섰습니다. 돌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문득 바닥에 시선이 멈췄어요.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쏟아버린 오징어 무침 자국이었어요. 비에 씻기고 사람들 발에 밟혀서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국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 자국처럼 나도 사라지는 거구나. 며칠 지나면 흔적도 없이 이 집에 내가 살았다는 증거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다는 기억도 전부 잊혀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캐리어를 끌고 돌계단을 내려갔어요.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종가에 오래된 기와지붕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5년을 살았는데 이제 다시는 들어갈 일이 없겠죠. 끝까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가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우를 붙잡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캐리어 바퀴가 덜컹거리며 돌바닥 위를 굴러갔습니다. 걸으면서 지우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겠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서겠다.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렇게 쫓겨나지 않겠다고, 그렇게만 다짐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밑바닥에서부터의 시작. 지우는 캐리어를 끌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울행 버스에서 내린 지우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찾아간 곳은 허름한 원룸이었어요. 반지하는 아니었지만 건물 외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계단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왜 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공간이 지우를 맞았어요. 식탁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없었어요. 침대도 옷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네모난 콘크리트 벽과 낡은 장판만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공중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지우는 캐리어를 방 한 구석에 세워두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종가에서는 항상 소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마당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싫었던 소리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조차 그리웠어요. 이 정막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어요. 장민석?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지우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삭제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누르면 끝이에요. 이 이름도, 이 번호도, 5년의 기억도 전부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련일까요? 아니면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걸까요? 지우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며칠째 굶다시피 해서 위가 쓰린 거라고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 아래쪽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어요.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몸을 웅크렸어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눈앞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지우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바닥에 얼굴이 부딪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배의 통증이 모든 감각을 삼켜버렸거든요. 살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감각. 전부 몽롱하게 느껴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끝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팔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옆에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옆집 분이 신고해 주셔서 구급차로 오셨어요. 지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초음파 검사 진행할게요. 복통 원인을 확인해야 해서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지우는 휠체어에 앉아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 위에 발라졌어요. 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눈이 조금씩 커졌어요.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가 펴졌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의사가 기기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화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불안해졌어요. 저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의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의사를 불렀어요. 두 번째 의사도 화면을 보더니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건가?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지우 씨. 첫 번째 의사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조용히 들어보세요. 의사가 기기의 볼륨을 올렸어요. 그러자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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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심장 박동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겹쳐서 들렸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심장이 동시에 뛰는 것처럼요. 이게 뭔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4명의 심장 박동이 확인됩니다. 지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4명? 무슨 뜻이지? 내 쌍둥이에요. 지금 임신 중이세요.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착상 실패 판정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로는 초기 검사에서 착상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착상이 진행 중이었던 거죠. 착상 실패 판정은 잘못된 결과였을 수 있습니다. 지우는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4명 모두 심장 박동이 뚜렷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초음파 화면을 바라봤어요. 작은 점 4개가 보였습니다. 깜빡깜빡 생명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어요. 의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될 수 있어요. 다만 내 쌍둥이는 고위험 임신이에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포기하라는 말에 무너졌던 것, 그게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4명이나.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날. 병원에서 실패 통보를 받고 시어머니에게 짓밟히고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그날.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이 아이들은 조용히 엄마를 선택해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심장을 뛰게 하며 엄마가 자신들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아무 느낌도 없었지만 거기에 4개의 생명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지켜줄게. 지우는 속삭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복수 같은 건 생각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전 남편도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게 지금 지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지우의 새로운 이유가 됐어요. 살아야 할 이유. 버텨야 할 이유.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 네 개의 심장이 지우에게 그걸 알려줬습니다. 퇴원 전날 의사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한지우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사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지우는 긴장하며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쌍둥이 임신은 고위험 임신이에요. 일반 임신보다 조산 위험이 훨씬 높고 산모 몸에도 부담이 크죠. 앞으로 정기 검진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무리한 활동은 금물이에요. 스트레스도 최대한 피해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원룸으로 돌아온 지우는 침대도 없는 방바닥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병원비, 검진비, 영양제, 출산 비용, 기저귀, 분유, 아기 옷, 유모차. 숫자를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4명이니까 전부 4배였습니다. 기저귀만 해도 하루에 몇 개를 써야 할지 상상이 안 됐어요. 분유는요? 병원비는요? 지우가 가진 돈은 종가에서 나올 때 들고 나온 비상금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은 친정에서 몰래 빌린 거였어요. 지우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정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될까? 아빠한테 말하면 도와주실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이혼 사실도 아직 말 못했는데 임신까지 어떻게 말해요? 내 쌍둥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실까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만큼은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종가에서 쫓겨나듯 나온 게 불과 며칠 전이었거든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의지했다가 버림받는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해볼 거야. 지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기다려. 그날부터 지우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재택 번역, 데이터 입력, 블로그 글쓰기.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적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 20,000원이 전부였죠.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파는 건 어떨까? 지우는 원래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뜨개질이나 자수를 좋아했어요. 지우는 남은 돈으로 재료를 샀습니다. 천, 실, 바늘, 솜. 그리고 밤새 작업했어요. 아기 턱바지, 헝겊 인형, 손뜨개 모자.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마켓에 상품을 올렸어요. 사진을 찍고 설명을 쓰고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만 2-3개 찍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뱃속 아이들 생각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림이 울렸어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첫 주문이었어요. 아기 턱바지 2장이었습니다. 금액은 12,000원. 누군가에게는 푼돈일 수 있지만 지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돈이었어요. 지우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이게 너희 첫 기저귀 값이야.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주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리뷰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느질이 꼼꼼해요.
정성이 느껴져요. 아기가 좋아해요. 그런 리뷰를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악성 리뷰가 달렸어요. 박음질이 엉성함, 가격 대비 별로. 지우는 그 리뷰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 정성 들여 만든 건데 그렇게 한 줄로 무시당하니까 억울했어요. 환불 요청도 들어왔어요. 배송 중에 상품이 찌그러졌다면서요. 지우 잘못이 아닌데도 환불해줘야 했습니다. 재고가 부족해서 주문을 취소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임신 7개월이 지나자 배가 엄청나게 불러왔어요. 4명이 들어있으니 일반 임산부보다 훨씬 컸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원룸이 2층인데 그 계단이 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이 헛디뎠어요. 순간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난간을 붙잡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참을 난간에 매달린 채 숨을 골랐어요. 뱃속에서 아이들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놀랐던 걸까요? 지우는 배를 쓰다듬며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조심할게. 그날 밤 지우는 잠자리에 누워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검진에서 초음파를 볼 때 다시 힘이 났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 4개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이들 다 건강해요라고 말할 때 지우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또 버틸 수 있었습니다. 4개의 심장이 지우를 살게 했어요. 임신 8개월 조산 위험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출산일이 왔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지우는 덜덜 떨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제왕절개 수술이었어요. 마취가 되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수술실이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드려요. 4명 다 건강해요. 의사의 말이 들렸어요. 지우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들을 하나씩 지우 곁에 데려왔어요. 작고 빨갛고 주름투성이인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뻤어요. 안녕, 엄마야.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성됐어. 지우는 아기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자기 힘으로. 퇴원 후에는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4명을 동시에 돌보는 건 상상 이상이었어요. 한 명이 울면 다른 아이도 따라 울었고 기저귀는 하루에 수십 개씩 나갔습니다. 분유를 타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그게 끝없이 반복됐어요. 잠은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도 핸드메이드 작업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기들이 잠든 새벽에 바느질을 했습니다. 눈이 감겨도 손은 움직였어요. 그렇게 만든 상품들을 올리고 주문을 받고 포장하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판매량이 늘었어요. 지우는 더 이상 종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지우는 내 아이의 엄마였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났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아이들의 엄마로. 지우는 잠든 아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지우는 작게 속삭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전쟁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돌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지우의 일상은 여전히 전쟁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들을 재우고 그 틈에 바느질을 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항상 피곤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입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알림이었어요. 하나, 둘, 셋. 멈추지 않았습니다. 10개, 20개, 30개. 지우는 눈을 의심했어요. 하루 평균 서너 개 들어오던 주문이 갑자기 폭발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았어요. SNS에서 누군가 지우의 상품을 소개한 거였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육아 인플루언서였어요. 그 사람이 지우가 만든 아기 턱바지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경단녀 작가의 감성 디자인. 내 쌍둥이 키우면서 혼자 만든대요. 손바느질 퀄리티 미쳤음.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어디서 사요? 링크 주세요. 응원합니다. 지우는 그 글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줬다. 그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주문이 쏟아졌어요. 하루에 50개, 100개. 감당이 안 됐습니다. 원룸 바닥이 포장 박스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 기어다닐 공간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밤새 포장하고 새벽에 택배 보내고 낮에는 아이들 돌보고 지우는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힘들었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행복한 비명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 작가님 되시죠? 저는 유통회사 신세계리빙 윤강호 팀장입니다. 지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기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저희가 작가님 제품 보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대형마트 입점에 관심 있으세요? 지우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형마트요? 내 제품이요? 관심 있습니다. 겨우 그 말을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강호 팀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번듯한 사무실이었어요. 지우는 아이들을 이웃에게 잠깐 맡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작가님 스토리가 좋아요. 내 쌍둥이 싱글맘이 혼자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 요즘 소비자들이 이런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좋아하거든요. 윤 팀장이 말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대신 물량을 맞추셔야 해요. 지금처럼 혼자 만드시면 안 되고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해보겠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윤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3개월 드릴게요.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날부터 지우의 진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작업했습니다. 아이들이 깨면 달래서 재우고 다시 앉아서 바느질했어요. 옆에서 아기들이 잠들고 깨기를 반복하는 동안 지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봉틀도 샀어요. 중고였지만 튼튼했습니다. 유튜브로 사용법을 배워서 밤새 연습했어요. 손바느질보다 10배는 빨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지우는 윤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샘플 50개를 들고 다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윤 팀장이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이에요. 계약서 준비할게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윤 팀장이 휴지를 건네며 웃었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인데. 맞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상호명은 한지우 디자인. 자기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자기 이름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작업실도 얻었어요. 원룸 근처 작은 상가였습니다. 보증금은 그동안 번 돈으로 겨우 마련했어요.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한참 서서 그 공간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내 일터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직원도 한 명 뽑았어요. 지우처럼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 둘이서 머리 맞대고 일했어요. 낮에는 작업하고 저녁에는 각자 아이들 돌보러 집에 갔습니다. 사무실 유리문에 로고를 붙이는 날이 왔어요. 시트지로 만든 한지우 디자인 글씨를 천천히 붙였습니다. 마지막 글자까지 붙이고 지우는 한 발 뒤로 물러나 바라봤어요. 떨리는 손을 유리문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다. 3년 전 종가에서는 존재감 없는 며느리였어요.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손가락질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 유리문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TV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역 방송이었지만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손에 땀이 났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내 아이의 엄마이자 제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한지우입니다.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 같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브랜드 스토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내 쌍둥이 싱글맘의 성공기.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매출이 수직 상승했어요. 대형마트 입점도 늘었고 홈쇼핑 러브콜도 들어왔습니다. 1년 뒤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었어요. 지우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원룸 바닥에서 바느질하던 게 불과 2년 전인데 지금은 직원이 5명인 회사 대표였어요. 어느 날 윤강호 팀장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려요. 이번 분기 실적 대박이던데요? 지우는 웃으며 커피를 건넸어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처음에 기회 주셔서. 윤 팀장이 손을 저었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대표님 드리려고요. 자동차 카탈로그였어요. 벤츠? 이제 슬슬 차 바꿀 때 된 것 같아서요. 지우는 카탈로그를 펼쳐봤습니다. 까만 벤츠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꿨을 차였습니다. 한 달 뒤 지우는 그 벤츠를 샀어요. 차 키를 손에 쥐는 순간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야. 시댁 사람들한테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야. 이건 나에게 주는 훈장이야.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지우는 조용히 성공했고 조용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시어머니 김선옥과 전 남편 장민석은 지우의 성공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안동 종가에서는 종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전국에 흩어져 사는 장씨 일가가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텐트가 쳐지고 긴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눴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선옥은 오늘의 주인공이었어요. 종가의 안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입은 쉬지 않았어요. 그 며느리 있잖아요, 한지우. 그 여자가 문제였어요.
선옥은 친척 아주머니들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들으려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3년을 애를 써도 임신을 못하더라고요. 결국 쫓아냈죠. 우리 민석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그래도 이제 새 며느리 들였으니 됐네요. 그러게요. 이번 며느리는 똑 부러지더라고요. 선옥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새 며느리 자랑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조용한 엔진 소리였어요. 종친들 몇 명이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천천히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종친회에 벤츠를 타고 오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다들 궁금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봤어요. 선옥도 손을 멈추고 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 여유롭고 당당한 걸음걸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 사람 누구야? 종친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 순간 선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지우였어요. 5년 전 캐리어 하나 끌고 쫓겨나듯 떠났던 그 며느리.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여자가 벤츠를 몰고 종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뒷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한 명 내렸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이어서 두 번째 아이가 내렸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조수석 문을 열자 네 번째 아이까지. 차에서 아이들이 줄줄이 내렸어요. 4명이었습니다. 종친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쌍둥이인가? 아니야, 4명이야. 세어봐. 근데 저 애들 얼굴.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민석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들에게 쏠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4아이 모두 눈, 코, 입이 장민석을 빼닮았습니다. 누가 봐도 장씨 집안 핏줄이었어요. 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아이들 손을 잡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천천히 여유롭게,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당에 있던 종친들이 길을 터줬어요. 다들 멍하니 지우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막내가 지우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저기 할머니야?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선옥에게 쏠렸어요. 지우가 아이에게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응, 저기 계신 분이 할머니야. 그 말을 들은 4아이가 동시에 선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4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마당에 울렸어요. 천진난만한 인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의 인사. 선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이 부축하려 했지만 선옥은 손을 내저었어요. 눈이 아이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빼닮은 4명의 아이들. 존재조차 몰랐던 손주들. 지우는 선옥에게 다가갔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종친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무슨 말이 오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평온했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아이들이. 네. 어머님 손주들이에요. 민석 씨 아이들이요. 선옥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넌 분명 착상 실패라고 하셨죠? 그게 오진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내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걸요.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가에 뭔가 번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눈물인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아이들 손을 잡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오늘은 구경만 하고 갑니다. 아이들한테 아빠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지우는 종가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걷고 마루를 바라보고 오래된 기와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관광객이 유적지를 구경하듯이요. 아이들도 신기한 듯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엄마, 여기 옛날 집이야? 응, 아빠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야. 와, 진짜 크다. 종친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저 여자가 그 한지우야? 내 쌍둥이래. 민석이 아이들이고. 헐, 그럼 종손과 핏줄이잖아. 근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쫓아냈으니까 그랬지. 선옥 씨가 얼마나 들들 볶았는데. 시선이 선옥에게 쏠렸어요. 선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종가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대문 앞으로 왔어요. 애들아, 가자. 아이들이 지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우는 아이들 손을 잡고 벤츠 쪽으로 걸어갔어요. 선옥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잠깐, 지우야. 지우가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선옥을 바라봤어요. 선옥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미소였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좀 더 천천히 얘기해요. 지우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올랐어요.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벤츠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문을 빠져나가 도로로 사라질 때까지 종친들은 그 차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마당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내 쌍둥이를 혼자 키웠다고? 벤츠 타고 왔던데. 엄청 잘 사나 봐. 선옥 씨 얼굴 봤어? 완전 하얘졌더라. 선옥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쫓아낸 며느리가 손주 4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것도 벤츠를 몰고 당당하게. 선옥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휘청거리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종친회 이후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김선옥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지우가 떠난 직후부터 종친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들이 진짜 민석이 아이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혼하고 나서 생긴 애들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소곤소곤 시작된 말이 점점 커졌어요. 한지우가 다른 남자아이를 민석이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냐? 그러게. 이혼하고 갑자기 내 쌍둥이라니. 말이 돼? 종손가 재산 노리고 저러는 거지 뭐. 소문은 안동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내 쌍둥이 싱글맘의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악의적인 추측과 거짓 정보가 가득했어요.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명 핸드메이드 브랜드 대표 친자 논란 휩싸여. 기사는 시어머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지우 측 입장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타격이 오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일단 계약 보류할게요. 상황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투자 미팅도 취소됐어요. 홈쇼핑 방송 일정도 밀렸습니다.
SNS에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 물건 누가 사냐? 불쌍한 척하더니 사기꾼이었네. 애 아빠가 누군지나 밝혀라. 지우는 사무실에 앉아 쏟아지는 악플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괜찮아요. 이번엔 도망 안 칠 거예요. 지우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고 싶어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할 수 있는 거 전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싸울 수 있어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몇 달 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역 기자들, 종친들, 호기심에 찾아온 주민들. 방청석이 꽉 찼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원고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시어머니 김선옥이 앉아 있었어요. 선옥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지우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은 피고 김선옥이 원고 한지우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을 입증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첫 번째는 난임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3년간의 시술 내역, 병원 기록, 담당 의사 소견서까지 지우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착상 오류 관련 자료였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와 이후 재검사 결과를 비교한 자료였어요. 초기 검사에서는 착상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착상이 진행 중이었다는 의료 소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영상이었어요. 4개의 심장이 뛰는 영상. 스피커에서 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생명의 소리였어요.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응급실에서 처음 들었던 그 소리. 절망 속에서 희망을 준 소리였죠. 네 번째는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내 아이의 출생 증명서, 병원 기록, 산모 정보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자 검사 결과가 제출됐습니다. 변호사가 결과지를 낭독했어요. 친자 검사 결과 4명의 아이 모두 장민석 씨의 친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치 확률 99.99%.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짜 민석이 아이들이래. 세상에, 그럼 선옥 씨가 거짓말한 거야? 손주들을 몰라본 거잖아. 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어요. 장민석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전 남편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민석이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합니다. 증언석으로 나오세요. 민석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석은 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5년 전 이혼할 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우가 우리 집안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지우가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버린 겁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지우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병원에서 실패 통보받던 날도 저는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석이 고개를 떨궜어요. 이혼 서류 내밀 때도 지우가 짐 싸서 나갈 때도 저는 한 번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석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지우야, 미안하다. 그때 도망친 건 나였어. 당신은 끝까지 우리 집안을 지키려고 했는데.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5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안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재판장이 정리했습니다. 증인 증언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민석이 증언석에서 내려왔어요. 선옥을 지나칠 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최종 변론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김선옥은 원고 한지우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반복적,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이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사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청구를 인용합니다. 지우가 이겼어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웅성거림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5년 전 병원 복도에서 울었어요.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원룸 바닥에서 쓰러져 울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며 울었어요. 아이들 낳고 새벽마다 울었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울 눈물이 없었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선옥이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야. 지우가 멈춰섰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재판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악성 기사들은 삭제됐어요. 대신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내 쌍둥이 싱글맘 법정에서 진실 밝혀져. 시어머니 허위 유포 인정. 며느리 승소.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됐습니다. 보류됐던 계약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응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대표님 제품 사고 싶어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힘내세요. 저도 경단녀인데 용기 얻었어요. 아이들이랑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SNS에 응원 댓글이 넘쳐났어요. 매출은 재판 전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지우는 그 숫자를 보며 웃었어요. 힘들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출근하니 큰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까 배달 왔어요. 카드가 꽂혀 있던데요. 지우는 꽃바구니 앞에 섰어요. 하얀 백합과 분홍 장미가 가득했습니다. 카드를 뽑아 읽었어요. 미안하다.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라. 김선옥. 지우는 그 카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5글자. 미안.